상상해 보세요. 화려한 궁궐의 연회장, 향기로운 술과 산의 진미가 가득한 상 앞에 당신이 앉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왕입니다. 당신의 옆에는 평생을 함께하며 충성을 맹세한 최측근 신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술을 따르고 있죠.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의 해안은 참으로 독보적이십니다. 다만 이 미천한 신이 걱정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전하의 깊은 뜻을 그저 고집이라고 오해할까 두려울 뿐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당신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분명 칭찬을 받은 것 같은데 묘하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고 불쾌하지 않나요? 방금 당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도 비겁한 무기인 수동적 공격성이라는 칼에 찔린 겁니다. 그는 칼을 직접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라는 칼집 속에 독이 든 말을 숨겨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중독시키고 있는 거죠. 역사 속의 수많은 간신은 이 기술의 대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면 대결 대신 은밀한 뒤틀림을 선택했고 그 결과 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왕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웃으면서 칼을 꽂는 사람들의 정체와 그들이 사용하는 5가지 대화 패턴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산책합니다. 심리학과 함께 걷는 지적인 산책 마인드워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걸어볼 산책길은 심리적 지배와 은밀한 공격이라는 아주 울창하고도 어두운 숲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 위에서 수천 년 전 중국 진나라의 조고부터 조선의 간신들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기록에 남은 생생한 사례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뇌과학이 밝혀낸 수동적 공격성이 왜 직접적인 폭력보다 우리 뇌에 더 깊은 내상을 입히는지 그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주변에서 교묘하게 여러분을 갉아먹는 사람들을 식별해내는 심리적 방패를 얻게 되실 겁니다. 왜 그들은 나를 대놓고 공격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나는 그들에게 매번 휘둘리는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오늘 해결될 거예요. 자, 그럼 역사가 기록한 가장 잔인한 미소의 비밀을 찾아 산책의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뎌 볼까요? 첫 번째 산책로에서 우리가 만날 첫 번째 패턴은 칭찬을 가장한 비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등 뒤에 숨긴 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개념을 쉽게 정의하자면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칭찬의 외피를 씌웠지만 그 알맹이는 상대를 깎아내리는 도구로 채운 대화법이에요. 마치 달콤한 설탕을 입힌 독사과 같은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칭찬은 다 좋은 거 아니냐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수동적 공격자들의 칭찬은 상대의 성취를 축하하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의 무능함을 은연중에 강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패턴의 가장 전형적인 역사적 인물은 중국 진나라의 환관 조고입니다. 그는 진시황이 죽은 뒤 어린 호해를 황제로 세우고 권력을 휘두른 인물이죠. 조고는 황제 앞에서 늘 극진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폐하의 너그러움은 바다와 같으십니다. 그래서 신이 폐하를 대신해 이 지저분하고 골치 아픈 정무를 처리하는 것이지요. 폐하께서는 그저 제국이 주는 즐거움만 누리시면 됩니다. 언뜻 들으면 황제를 위하는 말 같지만 이 문장 속에는 당신은 무능하니 놀기나 해라, 실권은 내가 갖겠다는 치명적인 비하가 숨어 있어요.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이런 대화는 우리 뇌의 전전두엽에 극심한 혼란을 줍니다. 칭찬이라는 긍정적 신호와 비하라는 부정적 맥락이 동시에 입력되면서 뇌는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지게 되죠. 만약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 칭찬에 담긴 맥락을 분리하세요. 둘째, 그가 숨긴 의도를 정중하게 물어보세요. 방금 하신 말씀은 제가 성격이 좋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만만하다는 뜻인가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상대의 공격은 멈추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죠. 그냥 칭찬으로 받아들이면 마음 편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 독을 계속 마시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의 자존감은 조고 앞에 호해, 황제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산책로에서 마주할 패턴은 고의적인 태만과 무력감의 무기화입니다.
이건 겉으로는 명령에 복종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상대방을 공영에 빠뜨리는 아주 비겁한 기술이에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비유하자면 달리기를 하는데 옆에서 열심히 뛰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슬쩍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이 늦어지는 건 그 사람이 부족해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동적 공격자의 테마는 철저히 계산된 것입니다. 그들은 화를 낼 명분을 주지 않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당신이 실패하게 만듭니다. 조선시대로 가봅시다. 중종 시절 개혁의 상징이었던 조광조가 급진적인 정책을 펼칠 때 기득권이었던 훈구파 대신들이 사용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들은 왕의 명령을 대놓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전하의 뜻이 지극히 옳사옵니다 라고 머리를 조아렸죠. 하지만 정작 실무에 들어가면 온갖 핑계를 대며 절차를 지연시키고 서류를 누락시키며 개혁의 동력을 갉아먹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적대적 수능이라고 부릅니다. 뇌과학적으로 이 공격이 무서운 이유는 공격을 받는 사람이 느끼는 통제력 상실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웃으며 협조하는 척하니 비판을 하면 내가 오히려 예민하고 성격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훈구파 대신들이 조광조를 결국 성급하고 독단적인 인물로 몰아세워 몰락시켰던 과정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있지 않나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업무 지시를 아주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내려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해줘가 아니라 내일 오후 2시까지 이 양식으로 작성해줘라고 마침표를 찍으세요. 기록을 남기는 것도 필수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정말 바빠서 못한 거면 어쩌죠?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면 그건 능력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제 그들은 침묵이라는 더 무거운 무기를 꺼내들기 시작할 거예요. 세 번째 패턴은 심리적 지배를 위한 선택적 침묵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가장 대화가 필요한 순간에 입을 닫아버림으로써 관계의 권력을 쥐는 방식이에요.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 속에 당신을 가두고 굶기는 것과 같죠. 흔히 말하기 싫어서 입을 닫는 게 뭐가 공격이야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 침묵은 가장 강력한 수동적 폭력 중 하나입니다. 인류는 진화 과정에서 사회적 배제를 죽음과 같은 공포로 인식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죠. 당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알록산이 바로 이 기술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황제 현종의 총애를 받기 위해 아주 영악한 침묵과 거짓 미소를 사용했습니다. 황제가 그의 잘못을 지적하려 할 때 그는 변명 대신 슬픈 표정으로 침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천한 제가 폐하의 큰 뜻을 다 받들지 못해 송구할 뿐입니다. 라는 식의 태도는 황제로 하여금 오히려 알록산을 다독여야 할 것 같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동반한 침묵은 상대방의 신경계를 극도로 긴장시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부를 당할 때 우리 뇌의 통증 중추가 실제로 몸이 다쳤을 때와 똑같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즉, 알록산은 황제의 뇌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었던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진지한 대화를 시도할 때 됐어. 말해서 뭐해라며 입을 닫아버리는 사람을 만난다면 우선 그 침묵의 공간에서 당신이 빠져나와야 합니다. 상대의 반응에 목매지 말고 당신의 일상을 묵묵히 이어가는 무반응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과연 침묵 뒤에 숨겨진 그들의 다음 무기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유쾌한 웃음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 패턴은 농담을 가장한 조롱입니다. 그냥 웃자고 한 소린데 왜 그렇게 진지해? 라는 말로 모든 공격을 정당화하는 방식이죠. 유머라는 부드러운 화살에 인격살인이라는 치명적인 독을 발라 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농담인데 예민하게 굴면 나만 속 좁은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수동적 공격자들이 노리는 함정입니다. 유머는 인간의 경계심을 해제하는 도구인데 이를 공격에 사용하면 방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로마 제국의 타락한 연회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로 황제 곁의 아첨꾼들은 특정 귀족을 몰락시키고 싶을 때 연회장에서 그를 소재로 한 짓궂은 농담을 던졌습니다.
오, 조 장군님은 어찌나 용맹하신지 전장에서 적군보다 먼저 집으로 달려가시더군요. 연 회장은 웃음바다가 되지만 장군의 명예는 그 순간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만약 그가 불쾌해하면 역시 귀족이라 그런지 유머 감각이 부족하시군요 라며 대인배답지 못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조롱을 당할 때 우리 뇌는 사회적 서열이 급격히 하락했다는 위기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농담이라는 포장지 때문에 방역하는 순간 사회적 지능이 낮은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죠. 네로의 간신들이 유머로 정적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켰듯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그 농담들은 사실 치밀하게 계산된 서열 싸움의 일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웃지 마세요. 무표정하게 상대를 바라보며 그게 왜 재미있죠?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되물으세요. 유머의 논리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공격자는 당황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패턴입니다. 이건 직접 칼을 휘두르지 않고 남의 손을 빌려 당신을 베는 가장 고단수의 기술입니다. 5번째 패턴은 삼각측량과 제3자를 통한 대리 공격입니다. 이건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흘려 당신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기술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미줄을 치고 당신이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거미와 같죠? 많은 이들이 누가 내 뒷담화를 한다고 해서 내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나라고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판은 사회적 동물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수동적 공격자는 당신과 직접 부딪히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 주위에 독을 뿌려놓죠. 명나라의 환관 위충현은 이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는 황제에게 직접 누구를 비난하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황제 주변의 궁녀나 다른 관리들에게 교묘하게 가짜 정보를 흘렸습니다. 김대감이 글쎄, 요즘 황제께서 너무 사치스럽다고 걱정하더군. 참으로 걱정이야. 이 말은 입에서 입을 거치며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황제의 귀에 들어갈 때쯤이면 김대감이 반역을 꾀한다는 확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을 현대 심리학에서는 대리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이런 평판의 훼손은 인간의 생존 본능을 자극하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위충현의 손에 죽어나간 수많은 충신은 자신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간신히 짜놓은 거미줄에 걸려들었습니다. 당신 주변에서 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 혹은 누가 그러는데 너 요즘 힘들다며라며 출처불명의 소문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경계하세요. 그는 걱정하는 척하며 당신의 유리창을 깨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질문.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찾아가서 따져야 할까요? 아니요. 그럴수록 공격자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대신 당신의 성과와 결과물로 당신의 평판을 증명하세요. 사실은 소문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6번째 산책로. 이제 우리는 왜 이런 사람들이 역사에 반복해서 등장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그들에게 이토록 무력하게 당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뇌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시간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사회적 소속감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죽음보다 두려워하도록 진화했죠. 수동적 공격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공략합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폭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공포 회로를 즉각적으로 가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뇌에 찝찝함이라는 아주 불쾌한 찌꺼기를 남깁니다. 이 찌꺼기가 쌓이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분비됩니다. 직접적인 욕설을 들으면 우리 뇌는 즉시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 싸우거나 도망가지만 웃으면서 꽂는 칼에는 방어 기제가 작동할 타이밍을 놓칩니다. 결국 우리 뇌는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예민한 건가? 저 사람은 나를 위한다는데 왜 나는 기분이 나쁘지? 이런 자기 의심이 반복되면 자존감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역사의 간신들이 왕을 미치게 만들거나 무능하게 만들었던 과정이 바로 이 심리적 무너뜨리기였습니다. 그들은 왕의 권위를 존중하는 척하면서 왕의 정신적 기반을 모래성처럼 흩뜨려 놓았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결국 전전두엽을 마비시키고 당신의 판단력을 앗아갑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시나리오에 놀아나지 마세요. 7번째 산책로. 이제 이 웃음의 탈을 쓴 악마들에게서 당신을 지켜낼 실질적인 심리학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 역사는 우리에게 이들을 다루는 3가지 핵심 전략을 보여줍니다. 첫째, 안개 걷어내기 기술을 사용하세요. 수동적 공격자의 무기는 모호함입니다. 그가 칭찬을 가장한 비하를 던질 때 웃으며 질문하세요. 방금 하신 말씀은 제가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정말 제 성격이 좋다는 뜻인가요? 라고 그 의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세요. 수동적 공격자들은 자신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모호함이라는 안개를 걷어내면 그들은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습니다. 둘째, 감정적 비동조화입니다. 그들의 공격에 화를 내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원하는 시나리오에 빠져드는 겁니다. 거봐, 너 너무 예민해 라는 프레임을 씌울 기회를 주지 마세요. 로마의 현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진정한 복수는 가해자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유치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셋째, 객관적 사실의 기록입니다. 역사학자들이 간신의 만행을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알렸듯 당신도 그들의 모순된 행동과 말을 기록하세요. 수동적 공격자들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데 능숙합니다. 객관적인 기록은 당신이 가스라이팅에 당하지 않도록 돕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될 겁니다. 이제 산책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심리 전쟁의 교본이기도 합니다. 웃으면서 칼을 꽂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비겁한 미소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조고의 아첨도, 알록산의 눈물도, 위충현의 이간질도 결국 본질을 꿰뚫어보는 해안 앞에서는 한낱 비겁한 연극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산책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간신들을 식별해내고 여러분의 자존감이라는 소중한 제국을 지키는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변화에 작은 불꽃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용기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웃으면서 칼을 꽂는 사람이 있나요? 그들의 교묘한 공격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 기록들이 모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곧 당신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심리학과 함께 걷는 지적인 산책 마인드워크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산책에서 다시 만나요.